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1960년에 예, 가장 우리나라의 큰 고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예, 이제 이게 유례도 없고 뭐 사례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뭐 네. 답답은 하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하고 싶습니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라면 예, 2024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라고 하면 국민연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네? 문제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게 문제 뭔데요? 집중적으로 지어놓은 아파트들 집중적으로 낡아가는 이 문제를 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뭐 문제. 예, 그래서 일기 신도시로 상징되기는 하지만 네, 그 전에 만들어진 뭐 목동 아파트, 뭐 노원구 아파트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신도시라는 이름만 안 붙였을 뿐이지 그게 목동 신도시 아니고 뭡니까? 예, 상계동 신도시죠, 그게. 그 전국에 유사한 시기에 지어진 다양한 신도시 아닌 신도시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집단적으로 낡아가는 주거 공간의 노후화를 어떻게 할 할 것이냐? 야, 이거 2%가 가장 요즘 관심 있어하는 주제인데. 네. 오늘 또 이거를- 이 주제를 그래서 하겠다. 2%가 얘기해드렸는데 어,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이 예, 2% 얘기 다 틀렸다. 내가 봤는데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네. 본인이 이제 나와서 네, 2%가 제대로 뭘 틀렸는지 제대로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예. 저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야 되냐. 오늘 아까 물었어. 오늘 2% 힘듭니다. 오는 거 꼭 맞죠? 네. 여쭤봐서 예,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 예,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틀렸던가요? 아니 이거는 야, 오해예요, 오해. 마음에 담아두고 아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 오해고. 이게 저도 이제 요거를 이제 결론 낸 건 아니에요. 결론이 사실은 예. 나기가 어려운 거고 네. 사실은 좀 답 없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정리 한번 드리고 네. 그다음에 약간 그 많은 뭐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부분들 좀 조정해 드리고 이야.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뭐 그 중에 이렇게 하나네, 잘못된 얘기.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예. 결론 내긴 쉽지 않고 그래서 네, 차근차근 한번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는 시간. 네, 네. 그러니까 입 다물고 들어라. 네. 네, 일단은 타이틀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여기를 칠한 이유는 예. 뒤쪽에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노후 계획도시라는 게 결국 연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목동이나 뭐 노원, 상계 이런 데를 약간 소위 연기 신도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포함해서 정책이 일단 필요한 이유를 제가 제 생각을 섞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아직은 공급 계획을 좀 지속적으로 잡아줘야 하는 시기라고 봐요. 이제 아직은이라고 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인구도 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젊은 층의 인구는 좀 추세적으로 충분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전국 평균적으로 얼마나 주택 수요가 부족해질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들은 분명히 주택 수요가 부족해질 거고 주택 수요가 부족해진다. 그럴 수 있죠. 그 인구가 말은 많이 이제 감소하면 집이 남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서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생기겠죠. 예. 벌써 지금 예, 남는 그렇죠. 도시 많습니다. 네, 빈집만. 그렇지만 그게 이제 나중 얘기니까 일단 아직은 공급 계획을 지속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공급이 계속 필요하다. 그쵸. 대한민국 전체가 계획은 일단은 게다가 지금 앞으로 3, 4년 정도 공급이 되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미래의 계획까지 정부가 거의 잡아놓지 않고 중단을 한다는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면은 미래의 공급 계획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집값에도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공급 계획을 잡아줘야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택지 개발을 해야 되느냐. 즉 말하자면은 4기 신도시를 해야 되냐? 3기 신도시까지는 정책을 잡았잖아요. 네. 3.5기, 4기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저는 요거는 지향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네. 앞으로 인구나 뭐 이런 주택 수요를 생각을 했을 적에 예. 왜냐하면은 단순히 주택이 많이 공급이 돼서 공급이 과잉이 되고 공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택지지구 개발을 하면은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건설을 하는데 요 계획을 잡으면은 그냥 못 잡죠. 교통대책 마련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하철을 연장을 하라고 하든지 예. 신규 노선을 깔라고 하든지 이런 것도 엄청난 세금이죠. 굉장한 비용이고 이것뿐이 아니죠. 자료를 같이 한번 PD님 보여주세요. 예. 지금 저희는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있습니다. 네. 예. 예. 택지 조성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택지 조성 이게 택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들이고 택지 조성을 해서 여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면 집만 만들면 뭐해 교통을 연결해줘야지라고 하면서 교통 대책 지금 거의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신도시 광역 교통만 의무화 그래서 교통을 깔아줘야 되고 이런 거 다 세금이고 비용이고 예산이고 거기다가 베드타운 집만 지으면 뭐해 업무지구가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타운 우려되면서 업무지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업무 용지들을 땅은 업무 용지들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무슨 어떤 AI 무슨 컴퍼니를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지금 3기 신도시보다 결국 더 외곽지에 택지지구 개발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기업들이 과연 들어올까요? 이 기업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용지는 업무 용지니까 지식산업센터나 짓고 공실 나고 미분양 나고 이러면서 문제들이 되게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택지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인프라 계획을 투자를 하고 게다가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은 무슨 예비 타당성 면제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래에 결국은 사용되지 않는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 예산 자체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택지 개발, 주택 공급을 좀 하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택지 개발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택지 개발. 그렇죠. 근데 지방은 사실은 이미 택지 개발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수요가 없죠. 수요가 없고 택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민간업체한테 분양을 해도 유찰이 되고 잘 안 되니까 이미 3기 신도시 때도 사실 3기 신도시 대부분은 수도권이잖아요. 사실 3기 신도시 전부 수도권이고 그 비슷한 시기에 입주할 일부 택지가 지방이 있긴 한데 이미 지방은 택지 지구를 개발하는 정부의 니즈도 없고 어떤 사람들의 그 수요도 지역의 없어요. 니즈도 없죠. 예, 거의 네.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 택지 지구 개발은 수도권 측면에서만 봐야 되는데 수도권도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미래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네. 지금 수도권에 2천만 모여 있고 네. 나머지에 3천만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방이 점점 소멸되고 네. 저출산 고령화 되고 나면 이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사시다가 이제 못 사시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3천만도 네. 부산에 몇백만 이런 거 빼고 나면 다 수도권으로 몰려와서 살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방의 그 거점 개발은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약간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방도 지방 나름의 거점 개발, 그러니까 지방의 주변 그 소멸 도시들이 소멸이라고 약간 자극적이긴 한데 소멸 도시들이 몰려야 할 예를 들면 경남을 통틀어서 뭐 부산, 네. 예. 창원 그 주변에서 좀 이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 만한 그런 거점 도시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수도권으로 몰릴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커버하는 주택 공급을 택지 개발보다는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어떤 요런 재개발 재건축 어떤 활성화, 일기 신도시를 다시 개발시키는 요런 것들을 커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면은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인구가 감소를 하면 할수록 고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예. 없어지는 곳은 없어지고 네. 몰리는 곳은 더 몰리고 네. 여기서 효율화를 발생시키고 되니까. 예. 예. 왜냐하면 적은 인구로 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니까 고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고밀화가 1, 2, 3기 신도시 이후 4기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1기, 3기 신도시 이후에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서 고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전체적인 인구 구조의 예상을 봐서는 그렇죠. 그럼 수도권에 지금 2천만 모여 있는데 만약 4천만이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용적률을 2배로 올려서 이렇게 모여 살아야지 4기, 5기, 6기, 7기 신도시를 흐트러 놓으면 안 된다. 옆으로 넓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2천만에서 4천만이면 굉장히 극단적인데 예. 일단 감소하는 게 있으니까 예. 일단 감소하는 게 있고 감소함으로써 이렇게 감소하면서 그 인구들이 모여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사실은 경기도 예를 들어 경기도로 치면은 경기도 전체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감소하면서 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정도만 약간 감소하면서 알겠습니다. 모이는 것만 충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300만인데 네. 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어쨌든 한 유지되는 정도. 네. 그 출생률이 더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려오는 수요는 받쳐줄 수 있을 정도의 공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인 수도권의 이제 택지 확장보다는
택지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깔고 무슨 업무지구를 이렇게 지정하고 이렇게 하지 돈을 말고. 쏟아넣지 말고 기존의 일기 신도시에 사실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30년 동안 탄탄하게 깔려온 무슨 병원, 학교, 뭐 학원가, 상권, 뭐 공원 굉장히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사는 사람들이 살기 좋다라는 얘기를 우리 동네 살기 진짜 좋은데 분당을 제외하면 살기는 되게 좋은데 집값은 왜 이래 약간 이런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실제로 거주 인프라가 되게 좋거든요. 예. 그리고 학군도 꽤 공부를 잘하는 곳들이 많고 네. 그래서 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거 환경도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집들이잖아요. 이제 30년 차 넘어가니까 예. 그것을 새 아파트로 만들어서 주거 환경도 개선하면서 이 인프라를 조금 키워서 주택 공급까지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질적 공급도 하고 양적 공급도 하는 이 질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오래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란 게 약간 집값을 잡기 위한 집값이 너무 비싸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요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래된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로 바꿔주는 것도 일종의 공급의 효과를 세대 수로만 보면 똑같은 세대죠. 1000세대가 재건축이 돼서 1000세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하면 충분히 공급 효과하고 그 주택 가격을 좀 눌러주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랑 거의 플러스 이제 일반 분양분이나 임대분 해갖고 양적 공급까지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보통 인프라를 새로 깔지 않고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접근을 질문이 해보면 좋을 것 있습니다. 같고요. 양적 공급을 한다는 말은 기존 신도시에 기존에 있는 집보다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용적률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게 지난 시간에 2%가 했다던데요. 그 얘기를. 네. 뭐 잘하면 그게 500% 뭐지? 된다고. 그게 질문입니까? 뭐 반박입니까? 뭡니까 지금? 아니, 그냥 그래서 한 용적률을 재건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수지 타산 맞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야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안 하려면 지금 1기 신도시에 더 높게 빽빽하게 지어야지 라는 컨셉에서도 그러하고 그렇게 해서 용적률이 늘어날 것 같다. 네. 늘어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용적률은 늘어날 거 얼마나 늘어날 거냐. 네. 그냥 용적률을 늘려서 이 지금의 재건축 주민들의 수익 만들려 줄 거냐. 뭐 이런 활용에 대해서 뒤쪽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0년에서 96년식 아파트가 저는 재건축 사이클의 피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유는 일단은 7, 80년대식 아파트보다 훨씬 많아요. 갑자기 90년대가 되면은 그 노태우 정부 때 탁 밀어넣는 그게 있기 때문에 많이 졌죠. 확 올라가거든요. 물론 2000년대식 아파트가 더 많아요. 더 많긴 더 많은데 그 뒤에는 90년대 후반부터는 고용적률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들 그래도 안 될 아파트들. 예를 들면은 지금 90년대에 서울 용적률의 상한이 400%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높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360%짜리, 뭐 320%짜리, 380%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들 무슨 1000% 주지 않는 이상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 수만 보면은 00년대식이 많겠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요 시기에 되게 몰려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00년식 이후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건축의 필요성 자체가 좀 낮아져요. 90년대에 지은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지하 주차장이 있어도 엘리베이터 연결이 안 돼서 지하에 주차를 한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와야 해서 짐 다 들고 올라와야 된다거나 혹은 지하 주차장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은 지상에 주차를 해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아파트의 그런 퀄리티 자체도 되게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서 신축으로 만들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는 가격의 차이 지금 신축 대비 이 노후화된 아파트의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재건축을 통해서 이거를 올리고 싶은 마음 그게 내가 예를 들어 추가 분담금을 뭐 3억을 냈는데 3억을 내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집값 차이가 한 4억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03년식이다, 05년식이다, 그리고 뭐 지하 주차장도 엘리베이터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거주의 편의 측면에서도 굳이 이 엄청나고 길고 지난하고 돈 드는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견이 좀 점점 분분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시세로 봤을 적에 지금 내가 추가 분담금을 들여서 재건축을 했을 적에 이익이 나지 않겠는데라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아파트, 요 연식 아파트 때에 요 연식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이클의 피크, 가장 많이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요때 연식의 아파트들의 재건축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길게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재건축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2030년도 이후에 2040년도 이렇게 되면은 주택 공급이 그렇게 정부 정책적으로 물론 많이 필요할 건 없다. 그렇죠. 정부 정책적으로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민간이 수급해서 민간 업체가 돈 벌고 싶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짓는 공급하고 거고. 예. 못 벌 것 같으면 공급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지. 지금은 그거와 별개로 국가에서 10년 후를 내다보고 주택 공급 정책을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택지를 개발하고. 택지도 개발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재건축을 장려하고 네. 나중에는 그럴 것까지는 없다. 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대표님, 근데 그거는 인프라가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문제는 그건 알겠다. 그 필요하지. 근데 어떻게 그럼 할 거냐? 그게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재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꺼번에 어디를 이주할 거고 네. 여기만 특혜로 어떻게 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2%도 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대 의견이 아니에요. 아무튼 계속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많은 재건축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학 가이드가 필요하고 예. 특히 이제 뭐 그 산발적으로 아파트들이 산발적으로 있는 것보다도 도시나 지역 전체가 특정 시기에 딱 조성이 돼서 도시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정비를 하면서 네. 가구 수도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가구 수가 증가하면은 인프라도 만들어줘야겠죠. 네. 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다음 이주 대책도 해줘야 되고 이런 플랜이 필요해서 네. 목동 특별법이 나오게 되는 인기신도시 거죠. 다 네. 포함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도 필요하다. 인프로가 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 어떻게가 딱 있네. 어떻게는 제 의견이보다는 예. 이제 지금의 정책들 그다음에 특별법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일단 최근의 재건축 정책의 트렌드는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런 트렌드가 좀 있어요. 사업성은 이제 위로 올려줄게. 층수를 높여주거나 음흠.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네. 대신에 좀 땅을 내놔라. 공공기여 좀 해라. 그렇죠. 이게 땅으로 대표되지만 땅을 내놓든지 돈을 내놓든지. 건물을 지어주든지 네. 돈도 가능하지만 돈은 사실 돈보다는 다른 걸 좀 더 원해. 네. 지자체들이. 그런 게 이제 재건축 트렌드고, 그러니까 보니까 공공기여랑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예. 바꿔주는 지자체는 조합은 사업성 올리고 높이도 올리고, 지자체는 증가된 가구 수에 대응할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원래 필요했던 시설들 갑자기 이거 필요하냐 하면서 너네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여의도 요새 그 장순원 기자님이 한번 다뤘었는데 예. 여기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인정을 해줄 테니까 예. 데이케어 센터 하나 지어줘.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비선호 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재건축할 때 용적률 용적률 높여줄 테니까 니네 아파트 한 구석에 지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은 데이케어 센터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지으려면 땅도 필요하고 주변 민원도 돈도 필요하고 민원도 해야 되니까. 근데 얘네가 용적률을 더 달래. 이걸 지어라.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의 약간 그렇지. 이런 그렇지. 식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예.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공공 개방성을 증대하라고 해요. 공공 개방성이라는 것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지금이 아니고 여지껏은 약간 아파트 단지라는 것이 좀 배타적이었거든요. 예. 대단지를 크게 지으면은 저 감기 걸려서 대단지를 크게 지으면은 이렇게 딱 막아놓죠. 물론 문을 잠그는 건 약간 불법성이 있는데 예. 지나간다 하더라도 정문으로만 지나가고 울타리를 탁 쳐놓고 배타성 있게 차도 돌아가야 되고 사람도 네.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저 전국적인 이제 트렌드인데 대단지가 되면 일단 관통도를 만들어라. 예. 중간에 관통도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보행로도 개방형으로 만들어라.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커뮤니티도 재건축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용적률 줄 거니까 개방형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하나 만들어라. 이런 식의 이제 재건축 정책들이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하늘은 좀 내주고 용적률 올려주되 건물은 좀 덜 빽빽하게 지어라. 건폐율. 그리고 통경축 이렇게 딱 트이게 할 수 있는 통경축을 확보해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을 그 단지가 이제 사유재산으로 재건축을 하지만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예. 이 도시 전체의 개발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뭐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압구정. 예. 압구정 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은 전체적인 요 한강변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잡자. 그게 신통 계획 아닙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요 단지 재건축할 적에 예. 여기 한강변 이런 식으로 기능하게 하고 여기 한강변 공영문화 전시 기능하고 여기는 심지어 이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성수로 있는 보행로도 보행대교
보행료도 만들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재건축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요 도시의 요 지역에 대한 개발을 같이 가져가는 보시면은 요게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신통기의 그냥 이미지인데 예. 아파트 재건축이라고는 하지만 보시면 완전 개방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물론 이렇게 완전 이렇게 지어지지 않을 건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땅을 뭐 요런데 뭐 기부 채납 같은 거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한강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게. 그렇죠.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편하게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갈 수 있게 이렇게 어쨌든 요 조감도 상으로는 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 모든 시민들이 한강변의 어떤 이런 요소들을 좋은 요소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재건축을 이렇게 장려해주는 야. 이런 식의 정책을 많이 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지속이 되는데 그럼 저기까지 차도 들어오게 하자는 거죠? 외부 시민들이. 여기 지금 요 그림은 요 그림의 차는 여기네. 여기는 차가 들어오고 예.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관통 도로도 만들고 걸어 다닐 수도 있는 전반적으로 네.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트렌드를 지금 압구정도 그렇고 요쪽에 여의도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좀 트렌드인데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다시 이걸로 들어오면은 이게 그런 트렌드를 가장 이제 강조한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은 이 법 이름이 일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특별법이 아니고 예. 노후 이제 계획도시를 정비하는 특별법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계획도시란 뭐야? 그러면 이제 100만 제곱 이상의 택지지구. 노후란 뭐야? 20년 이상 된 된 거. 예, 곧 이렇게 해서 요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만든 거고. 그래서 아까 그 압구정 제가 설명드린 그런 어떤 컨셉에서 요 일기 신도시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압구정 재건축 하듯이 일기 신도시도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압구정을 예시로 든 거는 그렇게 그 딱 단지 재건축이 아니고 통으로 이 묶어서 도시 자체에 대한 컨셉 계획을 다시. 세우고 컨셉을 만들고 이 도시 자체를 사실은 이 계획 도시가 노후화가 되었으니까 요거를 정비해보자라고 했을 적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야 다 밀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가 요거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통합으로 몇 개 단지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재건축하면 밀 거잖아요. 네. 그 아파트 밀고 음. 근데 아파트 그러면은 거기 주민들이 살던 아파트는 짓고 네. 아파트뿐이 아니고 그거 거기서 인센티브를 줘갖고 뭐 데이케어 센터도 짓고. 그렇죠. 데이케어 센터 짓고 여기 보면은 무슨 여긴 좀 이상적이긴 한데 예.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도 구축하고 장례식장도 짓고 화장터도 짓고. 융복합 플랫폼 지역 혁신 거점 뭐 이런 것도 짓고 여기는 이제 역세권이니까 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예시인데 예. 복합 환승 센터도 짓고 아파트는 여긴 역세권이니까 일반 아파트로 짓지 말고 주상복합으로 짓고 상권도 많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도시 자체를 사실은 싹 밀고 다시 재설계. 재설계하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상적이긴 한데 예. 접근법은 그거예요. 단순히 재건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너네 사업성 올리고 어떻게든 재건축을 하게 만들어 주자. 물론 예. 여기에 포퓰리즘이 들어있다라는 건 저도 제 생각도 그런데 네. 접근법 자체는 그러니까 그 약간 구분을 하자면은 이 저는 요 정책 요 접근성 자체를 좋게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약간 처음에 어떤 이 접근법 자체에 그 늘공무원들이 잘 만든 접근법 자체에 이 의원들인 뭐 이런 포퓰리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뭔가 부풀려진 것 같은데 접근법 자체는 그런 거예요. 딱 밀어서 도시 자체를 새로운 도시를 다시 만듭시다. 만들어보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의 재개발인데 재개발 재건축 문제인데 네. 요거를 마치 도시 계획을 하듯이 공공이 같이 들어가서 시든 뭐든 그렇죠. 예.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계획 도시 계획을 짜듯이 그렇죠. 재개발을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한 거고 저는 뭐 그 방법 자체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 단지 그 주민들에게 혹은 조합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네. 인센티브를 이만큼 줘서 이만큼은 뺏어가야 되는 거고 예. 이만큼은 너희의 수익으로 줘야 되는 거고 기본 테이크 해야 되는 거고 예. 지금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때 장순원 기자도 여러 사례를 브리핑했던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계획처럼 이렇게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서울시의 생각이 다르고
그 단지 그 조합원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막 요거 좀 더 주냐 마냐 가지고 엄청 싸우던데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처럼 딱 그림 미끄럼처럼 야, 압구정이니까 압구정에는 여기 수상 스포츠로 만들고 다리를 쫙 내고 도로를 딱 뚫게 해서 그러면 용종을 쫙 올라가고 그렇게 아무리 서울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이만큼을 기부 체납하면 여기에서 요만큼은 니네한테 혜택으로 주고 요만큼은 사회가 가져가서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룰이 꽤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정착이 되어 있으면 어유 자네 왔는가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나눠가서 가지세 이렇게 해서 끝 오케이 시작 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하던 거라서 도대체 70%를 뺏기는 게 맞는 거냐 30%만 뺏기는 게 맞는 거냐 지금 저기 화장터 지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어줘야 되는 거냐 버티면 안 지을 수도 있는 거냐 이게 없으니까 그냥 다들 또 버티고 기다리고 혹은 뭐 또 눈치 빠른 데는 먼저 하고 그냥 정신이 없다 이게 과연 그게 룰 세팅이 되고 진행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는 일단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시는 어쨌든 지금 약간 예를 들어 신통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지별로 이제 동의를 해서 같이 진행하는 곳이 있고 이제 동의를 안 해서 진행을 안 하는 곳이 있는데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걸 밀어붙이면서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은 절대 진행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심어주고 서울시는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그런 통합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 갖고 서울시의 의도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훨씬 범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우려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특히 다른 도시들이나 다른 아파트들보다도 일기 신도시 그 5개 전국에 지금 이 특별법 대상은 되게 많지만 예. 일기 신도시 5개 특히 분당, 일산, 평촌 정도 되면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물론 말씀드렸듯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다 똑같이 되고 이러지는 못할 거고 그래서 어느 단지는 잘 되고 어느 단지는 좀 느려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주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순차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선도지구 얘기를 하지만 꼭 인위적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선도지구보다 옆지구가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예. 옆단지가 더 빨리 누구든지 제일 빨리 잘 되는 그런 어떤 시범 사례들이 나오고 나면은 또 뒤따라가는 단지들은 또 잘 따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먼저 다 만들어져야 네. 그래야 선도지구든 2번 지구든 3번 지구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의 가장 핵심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특별법을 지금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고 각 지자체의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봐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 하는 거는 아까 여의도 그러니까 서울도 뭐 여의도 지구 단위 계획, 여의도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 거야라고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은 용적률은 맥시멈 얼마고 뭐 용도는 인센티브를 위해서 이런 조건을 해야 된다. 이게 분당에도 성남시 분당구 중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구 단위 계획이야라고 해서 지금 소위 판교는 제외하고 분당 아파트라고 하는 곳들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가 지금 기준으로는 용적률 맥시멈 210%예요. 그 210% 용적률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지금의 지어진 거죠. 중층 아파트가 지어진 거예요. 이거를 한번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특별법 때문에 수정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것 같고. 그때 한꺼번에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일산도 똑같이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저기 요 특별법 대상이긴 한데 하안 철산 여기도 그 광명에 거기도 지구 단위 계획인데 거기는 특별법 연기 신도시인데 특별법을 기다리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을 이번에 정했어요. 그 공람까지 했거든요. 주민 공람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법 상관없이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 얼마 줬어요? 하안철사는? 여기 그 330%였습니다. 330. 네,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법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있거든요. 330 주고 해라. 네, 해라. 그다음에 뭐 기부채납은 요 정도 지어준다. 요 정도 한 8% 정도 가이드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이 전국 단위의 어떤 굉장히 국회에서 혹은 국토부에서 밀어붙인 요 특별법이
그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니까 중요하긴 한데 예.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어떻게 될지는 그 지자체의 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그 지자체의 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져야지 어떤 아파트는 뭐 역세권 아파트는 용적률을 500%까지 줄 거고 아니면 똑같이 이 특별법 적용을 받지만 역세권이 아닌 곳은 뭐 400%까지 줄 거고 이게 나올 거거든요. 네. 뒤쪽에 좀 설명을 더 붙여드리자면은 안 그래도 국토부에서 이런 입장을 냈어요. 용적률 500%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 하고 너무 특별히 인센티브 강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니까 예. 그거는 일부 상업 지역에만 500% 주는 거고 전체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재 특별법 외의 상황에서도 이건 국토부 담당자의 판단이에요. 분당 일산 평촌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500% 아니고 350%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40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그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특별법이라고 해서 혹은 일기 신도시라고 해서 똑같은 기준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똑같이 500%를 주지 않고 특별법이란 거는 상한선만 최대 500%. 그다음에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공공기여 70%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왜 다 뺏어가요라고 하니까 그거는 최대 70%고 구간을 나눠서 단계별로 적용할 거고 이 도시의 적정 용적률을 산정한 뒤에 기반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용적률까지는 공공기여율을 낮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도시를 좀 봤더니 350%까지는 줘도 도로 안 넓혀도 되겠네. 이러면은 공공기여를 적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도시를 이렇게 한번 뭔가 연구를 한 다음에 그래서 70%까지 한 것도 이것도 맥시멈 70%지 다 70%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적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많이 뺐을 거고 네.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적게 뺐을 거야. 500%에 대해서도 중심 산업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500% 줄 수 있는데 다른 데는 500%까지 안 줄 거야. 이 말은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특별법은 가이드라인만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어떻게든 재건축이 되게 하라 그거죠. 그렇죠. 그 재건축 어떻게든 맥시멈을 줄 테니까. 500%든 뭐든. 웬만하면은 다 되게 맥시멈은 줄 텐데 그 예를 들어서 그 500%라고 하면은 500% 용적률 다 받고 그만큼의 70% 예를 지금 다 말한 다 맥시멈 기준을 보면은 용적률 500% 다 받고 예. 공공기여 70% 하면은 남는 용적률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도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조금이나 나오는 곳들은 용적률 인센티브 조금 받아가지고 내가 분담금이 좀 줄어들었는데 용적률 500%짜리 아파트가 되면은 재건축 후의 가치가 디스카운트가 됐거든. 너무 빽빽하고 네. 막 복잡한 아파트가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주민들이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 500%를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아파트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 뭐 중동이나 삼본 이런 데는 그럴 것 같아요. 지방은 500% 줘도 안 되는 곳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특별법은 500%, 공공기여도 해놓고. 70%를 정해줬고, 그래서 500%를 기준으로 이 법을 평가할 필요는 없고 맥시멈만 정해준 거예요. 그 안에서 지자체에서 너희가 보기에 예를 들어 분당구 성남시장이다. 성남시에서 분당구는 뭐 역세권은 역세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500% 주상복합하고 여기서 본 것은 한 350%면 될 것 같아. 그럼 그 지구단위 계획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라라는 게 지금 특별법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 대해서 너무 용적률 500% 이렇게 빽빽하게 줘서 어떻게 뭐 이렇게 너무 인센티브 그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분당 일산 신도시의 역세권은 예를 들면 분당 일산이 평균 200%라면 네. 역세권은 300%고 역세권 아닌 곳은 100%입니까? 분당 일산이 지금은 섞여 있죠. 대부분은 역세권은 분당 기준으로 210%. 네. 역세권. 멀리 있는 것 중에서도 200%인 것도 있고 낮아야 한 150%.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 없죠. 네. 그러니까 별 차이 없는 거를 역세권은 500을 주고 역세권은 500 아닌 거는 아닌 걸 주면 왜 지금 똑같이 20층 아파트 역세권도 20층 여기 역세권에서 좀 먼 곳도 20층 똑같이 용적률 비슷한데 이제 역세권은 500을 주고 여기는 350만 준다는 거면 그럼 분당 일산에서 역에 가까운 아파트를 사야 되겠네요.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약간 뭐 주민들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형평성을 왜 우리는 없겠습니까? 왜 우리도 왜 그러니까요. 풀어줘? 근데 네. 이제 뭐 법의 취지나 어쨌든 다른 지역들의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보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 공공 기업 기부 채널을 뺏을 거기 때문에 꼭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느끼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미 제가 뭐 되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한데 예를 들면은 이미 특별법 대상이 아니어도 용적률 상한 요건들이 있어요. 특별법의 대상인 곳만 인센티브를 팍팍 줘갖고 지금 뭔가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난다기보다는 특별법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재건축을 장려하는 법들이 많이 통과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는데 보시면은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미 최대 1.2배까지 줄 수 있다. 네. 근데 그러니까 20%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중 10%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돼요. 임대주택은 공짜로 짓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액의 50% 매입을 해줘요.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역세권이란 것은 사업성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뭐 중공업 지역은 뭐 400%, 뭐 지역별로 종상향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일기 신도시뿐이 아니고 이런 것도 왜 이촌하고 여의도만 종상향 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 땅은 서울시 지자체에서 혹은 지자체장이 생각하기에 이 땅은 개발의 가치가 있고 이 땅은 공공기여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그런 가치가 있고라고 판단되면은 종상향도 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도시계획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혜택되지 못 받는 주민들이 반발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도시는 계획을 세워갖고 여기는 좀 더 고밀 개발하고 여기는 좀 저밀 개발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것뿐이죠. 예. 그거 지자체 선거할 때 네. 과연 그 지자체장이 네. 그냥 다 500 주거나 다 400 주면 다 좋아하고 다음에 내가 재선되는데 역세권만 일부만 500을 주고 나머지를 배 아픈 단지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 선거 때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예를 들면 그냥 국토부 장관이 한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럼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옛날에도 신도시 지을 때는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는 허허벌판일 때 하니까 뭘 어떻게 만들어도 아무도 이견이 없는데 지금은 이미 재산권이 다 있는 상황을 재건축하는데 니네는 500을 하거라 역세권이니까 니네는 역세권 아니니까 300을 하거라라고 하면 왜? 왜?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있을까요? 저도 예. 그렇게 될 것 네. 같고 근데 예. 그런 것들은 이 특별법만의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든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합의가 됐던 강제가 됐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진행이 되고 예를 들면은 목동 같은 경우에도 그 화제가 많이 됐던 게 1, 2, 3단 목동에 이제 14단지까지 있는데 1, 2, 3단지까지는 그 2종이에요. 그러니까 2종인 게 원래 3종이었는데 2종이 돼 버렸어요. 중간에 뭐 네, 여러 가지 네. 뭐 이 히스토리에 있긴 하지만 2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1, 2, 3단지에서 우리 종상향도 아니고 종환원 해달라. 원래 3종이었잖아. 종환원 해달라. 이렇게 이걸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3종을 했지. 왜 원래 우리 3종이었다니까 이러면서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무슨 임대주택 말고 무슨 공원 같은 걸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쨌든 1, 2, 3단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렇지 않고는 어쨌든 재건축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할 건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받아주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나 있고 일기 신도시에서도 말씀대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어떤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차별적으로 될 수밖에 입체적인 없다. 도시는 될 것 같다. 네.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은 법적으로도 왜 역세권만 1.2배 주냐? 공원 근처도 좀 높게 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거고. 그러면 일기 신도시 외곽에 역세권 아니니까 집값은 더 쌀 텐데 네. 그런 쪽에는 용적률 350 뭐 대충 그 정도 주면 사업성이 나옵니까? 물론 지역별로 굉장히 다르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네. 점점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안 나오는 외곽으로 것도 갈수록 더 안 많겠죠. 나오겠죠. 네, 역세권 그리고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물론 그 역세권 아닌 곳 중에서도 일기 신도시 아니고 뭐 파주나 동탄이나 이렇게 이기 신도시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이제 약간 구도심인데 뭐 개발은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이런 데들은 점점 안 되겠죠. 점점 안 되면은 여기는
재건축 사업성도 안 나오고 약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점 뭔가 감가상각이 좀 되어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근데 일산은 전체를 다 밀고 다시 재계약해서 하되 역세권은 500을 주고 역세권 아닌 걸 350을 주면 350 주는데 여기는 사업성이 안 나올 텐데 사실 사업성 기준으로 하면 역세권을 350을 주고 외곽을 500을 줘야 골고루 다 사업성이 나오지. 전철역에서 먼데 용적률마저 낮으면 사업성이 더 안 나올 텐데. 근데 그거는 괜찮을까요? 이제 네. 철저히 네. 이 주민들이 뭐 제가 일산을 꼭 예시를 든 건 아닌데 이 주민들이 돈을 수익을 충분히 내서 추가 분담금 부담이 적게 하기 해서 재건축을 많이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목적이면 그런데 네. 사실은 도시 계획이란 게 역세권에 고밀 개발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역세권에 많이 몰릴 거고 맞습니다. 역세권을 발전이라기보다는 역세권을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더 높게 짓고 이렇게 땅을 그 작은 땅에 많은 걸 넣어줘야지 외곽에 고밀 개발을 해도 사실 뭐 여기에 고밀 개발을 주택으로만 50층을 줄 수는 없고 50층 준다 하면은 뭐 밑에 상권도 좀 형성해야 되고 할 텐데 그런 걸로 했을 적에 당연히 역세권에 많은 걸 해야 되고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그 역세권에 준하는 어떤 광역교통 어떤 지역 그런 것들에 이제 많이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도시개발을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외곽 쪽에는 좀 특히 신도시를 벗어난 쪽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지금 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대안을 찾는 수밖에 없죠.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대안을 찾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일산 신도시 500% 용적률 가지고도 어려울 것이다. 특히 역세권과 역세권 아닌 곳을 용적률 차별하려면 왜냐하면 지금 일산 신도시의 구축과 일산 신도시의 신축 사이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4억? 네. 뭐 이 정도 납니다. 그러면 그걸로 건축비 하면 땡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2배로 지어야 똔똔 나온다. 자기 부담금 없이 네. 똔똔 나온다. 근데 지금 200%잖아요. 그런데 2배로 지으면 400% 짓고 니들 다 가져라라고 해도 야 이제 되나 마나 이럴 거라고요. 이제 똔똔 나온다고 이제 되겠죠. 그런데 그냥 용적률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네. 회수를 해야 돼. 공공기여를 해야 되니까 70% 안 가져가고 50%만 하더라도 500은 주고 200이지만 500을 지어라. 그 다음에 100은 내놔라. 200 니네가 갖고. 그렇게 해야 겨우 돌아가지 않습니까? 산수만 해도. 네. 그러니까 일산 어느 지역도 500보다 낮은 용적률로는 재건축이 안 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일산의 그 새삥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한 4, 5억 비싼 이유는 새삥 아파트가 몇 개 안 되니까 그 프리미엄을 받은 거지. 일산 전체가 다 새삥 아파트가 되면 지금 그 가격이 유지가 될까 하면 저는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계산이 또 틀려지는 거예요. 600 줘야 되나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500 가지고 역세권만 줄 겁니다. 500을 이라고 하는 계산이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나올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재건축을 안 하게 하든 말든 그건 주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럴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요 계산 네. 감기 걸렸어요. 요 계산은 사실은 좀 하기 나름이긴 한데 앞서 이제 국토부 그 과장님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약간은 그 진우님하고 대표님하고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된다. 500%가 아니고 400%로도 된다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저도 일산의 그 아파트들을 일산도 너무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긴 한데 상당히 많은 곳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되긴 되는데 그 500%를 줘도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계산했을 적에는 간당간당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4억의 분담금을 내면은 그냥 예시를 한 거예요. 4억의 분담금을 내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저도 거기 동의하거든요. 뭐에 동의하냐면은 지금 신축 아파트가 조금이고 앞으로 여기가 다 신축이 되면은 지금의 신축 아파트 시세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 이걸 감안을 해도 예를 들어 뭐 3, 4억 내면은 기대 상승분이 3, 4억밖에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외부 시선으로 볼 적에는 똔똔 나는 재건축을 왜 해? 그 사단 기나긴 그걸 왜 해라고 하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 고려할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선택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재건축을 했을 때 10년이라고 치면은 10년 후에 40년 차 아파트가 될 거야. 아니면 돈을 내서 신축이 될 거야. 똔똔이 나더라도 투자적인 관점은 약간 현재 거주자의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노후화된 아파트에 계속 살고 40년 차가 되면 아 그때라도 할 걸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약간 좀 뭐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특히 일기 신도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산을 예를 들면은 우리 일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산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파트만 새 거가 되면은 여기 진짜 끝내줄 거야. 그쵸, 끝내주고 거기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호재들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GTX만 들어오잖아요. 네. GTX, 뭐 고양 음평선 막 이런 거 다 들어오고 아파트 새 거 되면은 기대하는 기대값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사실은 제가 여기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잠시만요. 주민들의 의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이 예. 주민들의 의지가 객관적인 계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안양의 비산동에 미중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미 지금 관리처분인가라는 것까지 나고 이주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용적률 257%의 지분도 작은 곳이었어요. 예. 재건축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재건축을 했어요. 왜 어떻게 했냐면은 뭐 34평짜리가 많았는데 34평짜리 줄이고 소형을 많이 만들고 어떻게든 재건축을 한 거예요. 30평 갖고 있던 분이 20평으로 들어갔다는 20평에 거죠. 들어가는데 돈을 많이 네. 내야 돼. 예.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맞아.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 내야지. 용적률이 한 안양인데 203%막 이렇거든요. 예. 그러면은 인센티브도 뭐 그런 특별법처럼 이렇게 있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게 또 옛날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야, 안양이 200%가 넘는데 어떻게 재건축을 해라고 생각할 수 외부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평대가 30평대 봤는데 3억 중후반을 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안양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같은 안양시에 있어도 야 어떻게 안양에서 3억 중후반 떼려고 재건축을 해요? 안 하겠지, 못 하겠지 하는데 해요. 예.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겠다고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외부에서 이거 사업성이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데 그 일기 신도시 특히 일산, 분당, 평촌, 뭐 3번 중동은 요 3개 정도 되면은 주민들의 지금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봤을 적에 요거 좀 남들이 보기에 야 일산 당연히 재건축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약간 뭐 말씀드렸듯이 약간 똔똔 정도의 사업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진행을 일단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이미 그 동의율이나 이미 추진위원회 엄청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 무슨 사전 컨설팅 무슨 단지 이렇게 공모해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15개의 단지들이 공모하고 무슨 뭐 분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 동의율 사전 동의율이지만 75% 동의한다고 이미 모아졌고 해서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이 특별법의 법의 어떤 흐름 뭐 상황하고 별개로 저는 어쨌든 진행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조합원들이 매우 강력하게 어쨌든 그게 이렇게 2% 말한 대로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좀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려는 의지가 지금 강한 분위기다. 굉장히 강하죠. 그 처음에야 으쌰으쌰나 하는데 실제로 분담금 내기로 계약서 찍고 이제 부시고 이사 가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30평 살던 분들이 20평으로 옮겨가면서도 하셨다는 거 안양 비산 어디 거기는 원래 낡은 주택의 집값과 그 동네 새삥 아파트의 집값 차이가 분담금보다 더 컸어요. 컸다면 그래야 말이 그러면 그래야 말이 되죠. 되는 그러면 뭐 일이지 말이 않냐.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구축 아파트가 너무 싸면 이거 팔고 어디 가봐야 답 없으니 분담금 넣어서 하면 새삥 그 계산만 나오면 되는데 그 계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국은 주민들이야 아파트 내 아파트 새 아파트 되면 좋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낼지 그거 안 내고 이사 가서 그 분담금 더해서 새 아파트 그냥 사면 되는 건데 이제 그 판단을 해서 저울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일단 약간 오해하시지 않도록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이게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사업성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될까 안 될까.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될까 안 될까라는 것을
그동안의 많은 지역들이나 수도권의 재건축의 상황들이나 그들이 거쳐왔던 그런 히스토리들, 그다음 사업성들 보면. 이런 걸 봤을 적에 예. 이 정도의 의지와 이 정도의 사업성이면 충분히 가능을 했고 거기다가 약간 이 특별법이라는 게 트리거를 준 거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지도 그렇게 만약에 이거를 특별법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은 움직이지 않았을 그런 단지들도 예. 특별법 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니까 여기 일산도 과연 그런 걸 안 했으면은 15개 구역이 이렇게 움직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아까 질문이 뭐죠? 그래서 질문이 조금 전에 야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면 좋아지니까 사업성 조금 애매해도 그냥 가는 경우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약간 네. 들으시기 애매한 말일 수도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일단 히스토리적으로 그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게 있으니까 나오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추진위에서 동의를 걷잖아요. 예. 추진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가정을 합니다. 음. 실질적으로는 3억 5천이 분담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2억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 분양가를 한 10억은 받겠지. 네. 사실 실제로 하면은 9억일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프로젝션이라는 게 가정을 조금만 바꿔도 막 바뀌잖아요. 예. 일반 분양은 야, 우리 아파트 정도면 10억 5천은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고 공사비는 실제로는 뭐 750만 원 정도인데 7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추진위에서 약간의 블러핑을 좀 해요. 동의를 얻죠. 조합이 설립이 되죠.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은 그 약간의 뭐 지연은 있을지언정 분담금이 올라간다고 웬만큼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22년도에 공사비 엄청 급증하고 집값은 떨어진 이후에 이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없을 정도의 사업성의 무너짐이었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고서야 약간 분담금이 뭐 5천만 원 늘었다 1억 원 늘었다 해서 멈추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멈추는 순간에 오히려 손해가 훨씬 크니까. 그래서 약간 억지로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이 있긴 하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라도 진행은 돼서 결국은 여기 재건축들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수도권 웬만한 곳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수도권 외에 지금 특별법의 대상지들의 지방도 되게 많거든요. 이 지방들은 거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일부 해운대, 뭐 대전, 둔산 이런 곳들은 충분히 수도권만큼의 사업성이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되지 않을 것 같고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뭐 중동 3번이 제일 문제인데 중동 3번의 국토부 담당자 말대로 거기는 차별적으로 공공기여도 좀 줄여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반적으로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그게 이제 지금의 재건축 사이클의 좀 가장 맥시멈 피크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될 걸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 2%가 나와서 잘난 척하던 그 브리핑의 결론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결론 그죠. 사실은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이 상황의 우려점도 비슷한데 결국은 될 이것을 거다. 진행하는 그 사람들의 성향, 그 다음에 지자체 혹은 국토부에 그러니까 저기 제가 약간 정리를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그 배경의 차이가 뭘까요? 다행이다. 그냥 이 정도 설득력이라면 저는 그냥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약간 정리드린 게 하나 있는데 기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업성이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계산을 좀 하긴 했는데 일단 약간의 차이점은 2%님보다는 제가 좀 사업성을 좀 더 좋게 봐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일기 신도시를 지을 때만 해도 혹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대형 아파트들을 좀 선호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가 지금은 거의 9평, 25평도 인기 많고 대형은 잘 안 짓잖아요. 그때마다 대형 아파트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에도 40평, 50평대 되게 많거든요. 뭘 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재건축이란 뭐냐면은 평형을 줄이는 거예요. 아까 30평대. 맞아요. 근데 맞아요. 50평대 같은 사람들은 다시 50평대를 안 살아도 되거든요. 대신에 분담금을 조금 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그 마이너스 재건축을 했을 적에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평촌 같은 경우에는 입지나 이제 집값이 굉장히 높은데 용적률이 막 205%, 210% 약간 애매한. 물론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해도 경기도인데 강남도 아닌데 210%는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는데 평촌에는 중대형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중대형, 대형 위주의 단지들. 예. 그런 것들 30평대 중심으로 해서 중대형 조금 섞어주는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자기 지분 깎아서 일반 분양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세부적으로 까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이 있고 거기다가 부족하면은 인센티브를 보완해 준다고 하고 거기다가 주민들 의지도 있고 여기 물론 선거용일 수도 있지만 국회, 정부, 지자체 의지가 다 강한 상황이고 그런 의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잘 쌓여온 인프라, 대중교통 체계가 있는 곳에 이 재건축을 해서 주택 공급을 지어준다라고 하면은 주택 공급하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점이고 사실 우려점은 똑같아요. 이런 약간 단지별 속도 차이에 의한 문제, 이상적인 방향성, 예. 통합 재건축 사실은 지금 한 가지 더 우려점을 말씀드리면은 이 특별법의 기본 골자가 통합 재건축이거든요. 네. 4개 단지 정도 하나로 묶어서 해라. 예. 거기에서 또 약간의 지연, 답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단일 재건축보다도 더 어려운 통합 알겠습니다. 재건축. 근데 이제 물론 방법으로는 예. 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무슨 중심을 잡아줄 무슨 전문가 뭐 이런 사람을 MP라고 하던데 한 명을 파견을 해서 그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주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통합 재건축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요 재건축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이제 고밀화하면은 결국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이럴 적에 외곽지 인구를 흡수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주 어떻게 할 어디는 거냐고 똑같죠, 그때 그렇죠. 이프로가 그랬죠. 일산의 재건축을 많이 해서 일산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산이 용적률을 팍팍 올렸는데 여기에 이 이상적인 방향성대로 도심 역세권 중심에 뭔가 인프라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 업무지구도 막 이렇게 생기면서 좋아졌어요. 일산은 좋아졌어. 그러면 옆에 파주도 그렇고 행신동은 어떨 것이고 뭐 그 외에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대표님 약간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요건 일기 신도시나 뭐 하더라도 사업성이 좀 있어. 이런 걸 보면.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음. 아슬아슬한 순간이고 네. 400%나 500% 주면 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400% 줘도 아슬아슬한데 500%를 확 줄 리는 없잖아요, 정부가. 그러니 대충 하여튼 이 갈등 상황에서 예. 그래도 하는 쪽으로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정도신 거죠? 그래서 네. 그 네. 약간 그래서 저는 잘 안 그럴 모르겠어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재건축할 때는 그 자기 분담금도 별로 약하거나 심지어는 안 내도 되거나 그 답이 되든 안 되든 심지어 돈을 받거나 하는 거라서 찬성이요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산으로는 찬성이 나오더라도 분담금 4억을 내가 내야 되면 내돈 일단 내 4억이 사업이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지. 안 그러면 완공되고 나서 팔고 난 차액으로 분담금 하고 남으면 돈 좀 갖고 나가는 이런 재건축인데 그 기분 좋은 재건축이 아닐 것 같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외곽으로 가면 자산 소득 넉넉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분들 사이에 75%가 그 분담금 내겠습니다 내지는 그런 걸 예전처럼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600%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제 걱정은 그거는 어떻게든 하려면 할 수는 있을 텐데 즉 신도시에서 재건축하도록 용적률 주는 거야 뭐가 어려워요. 될 때까지 좀 부어서 주면 되지. 그러나 지금 신도시 500% 이런 얘기를 계속 언더스탠딩에서 하면 이제 얼마 전에 됐다고 하는 그 광명 하안 이런 데는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거라고요. 좀 기다렸다가 600% 나오고 500% 나오고 할 때 아직 누가 지금 이게 빨리 하자고 그랬어. 지금 그때 누구야? 라고 하실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들 진도 안 나가는 모양새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노후 뭐 일산이라든가 일기 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여러 안 되는 뭐 요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면 제일 잘 될까요? 뭘 해야 예를 들면 뭐 지자체에서 좀 공격적으로 용적률을 줘야 된다라든가 뭐 물론 다 되면 좋죠. 주민들의 의지 뭐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뭐가 좀 지금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 될 거라는 긍정적인
제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이주가 제일 문제고요. 이주. 근데 이주를 해결하면은 이걸 잘 될 거야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 아까 이주 문제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은 가장 문제는 이주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다. 네. 뭐가 이거를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면은 예. 사실은 공공기여를 줄여주는 게 제일 그렇죠. 용적률 상향은 똑같은 건데 공공기여를 줄여주는 게 가장 어떤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거를 하면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제 네. 그러면 일산은 500% 주고 공공기여 안 받을 테니 이 500%로 너희들이 수지 타산 맞춰서 재건축해라고 하면 되긴 될 텐데, 그러고 나서 목동할 때는 500%줄 테니 250% 내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재건축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의 어떤 주민들 혹은 투자자들의 성향 이런 예. 것들을 좀 다르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330%도 바로 몇 주 전에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거 그냥 원래 하한주공에서 그 현수막 플랜카드 붙여갖고 요구한 게 500%가 아니고, 다른 신도시 500% 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500% 안 줘가 아니고 360% 달라고 현수막 부르고 막 이거 했어요. 360%.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쟤네 500% 주는데 왜 우리 500% 안 줘라고 잘 하질 않는 거예요. 목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 신통기획에서 300%로 이렇게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속도가 중요하다. 괜히 이거 가지고 떼쓰다가 10년 뒤, 20년 뒤, 그러니까 진우 이프로님은 나중으로 미루고 500% 받아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빨리 하자. 네. 속도가 최선이다. 이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조금 덜 받더라도 지금 당장하고 330% 원래 360%를 주장했지만 330%라도 받고 빨리 하자. 목동 같은 경우에는 2종이면은 약간 목동 단지 내에 옆 단지 4단지는 300%인데 3단지는 250%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1기 신도시 500% 하는데 왜 목동은 500% 안 해?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은 잘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되게 그러니까 조합원들 주민들의 의지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죠. 예,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것 맞아요. 같네요. 네. 그래서 특히 소위 우리가 그러니까 범1기 신도시로 따지면은 많거든요. 전국에 되게 많아요. 그때 정책으로 인해서 90년대 초반에. 근데 예. 우리가 소위 1기 신도시라고 하는 데는 5개잖아요. 일산, 삼본, 뭐 평촌, 분당, 중동 이렇게. 여기는 상당히 강한 편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약간 투기와 함께한 이 지역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약간 분당을 제외하면은 집값에 대한 서름이 굉장히 많은 곳들. 여기에 너희 인센티브 줄게 재건축해라라고 했을 적에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동요하고 있는. 아까 잠깐 말씀 나누셨던 대체 주택. 네. 그럼 그 재건축 한다고 쳐. 네. 어디로 이주해서 살 거야? 재건축하는 동안.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진행은 가능하더라도 어쨌든 뒤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건 제 생각인데 예. 국토부의 그 과장님이 그 질의응답할 적에 예시로 든 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당, 일산 등의 유휴 부지가 있다. 거기에 좀 지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거기 택지 지정해갖고 뭐 아파트 무슨 계획해갖고 이거를 1기 신도시보다 더 늦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아이디어는 있다. 예. 아이디어는 있다. 뭐 실제로 서현동 가면 옛날에 그 신혼 희망타운 하겠다고 지금 논밭인 곳이 있거든요. 거기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를 못한 데가 있긴 있어요. 유휴 부지가 있어요. 몇천 세대 지을 수 있는데 되게 쉽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택지나 3기 신도시 일부 물량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예. 얼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지어지는데 이미 사전 청약을 되게 많이 받아놨고요. 그렇죠. 네, 이거를 주인이죠. 그 중에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공 임대로 지은 것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당 사는 사람들한테 야 저기 남양주 왕숙에 3기 신도시 짓는데 거기로 살다 와. 이주하다 와 하면 안 살죠. 안 사니까 요거는 그렇지. 딱 거기 위치가 적합한 아주 일부만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현실적이긴 한데 되게 후발주자의 이주단지로
선도지구가 지어지고 선도지구가 임대주택을 만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옆 단지가 늦게 출발을 하면은 거기를 여기 이용하고. 이주할 적에 선도지구에 이거는 이제 한 5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되게 일부죠. 왜냐하면 선도지구가 뭐 절반을 할 건 아니니까 이것도 되게 일부에서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것,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해도 예. 일부는 조금 커버를 할 수 있어도 결국은 여기서 어떤 전세가 상승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뺐는데 일부러 뺐는데 여기서 또 약간 아니란 느낌의 말씀을 하신 게 과천 보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더라라고 했어요. 국토부 과장님이 과천도 이미 한 용적률 되게 뭐 150%인데 300%까지 이렇게 250%까지 짓고 막 이랬잖아요. 과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요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는 사업은 진행을 하되 사업 마지막에 이런 이주단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야만 이 특별법을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예. 하면은 이거는 거의 진행이 안 될 거고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될 거고 추진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거다. 문제라는 것은 뭐 전셋값 상승 그런 것들이죠. 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아직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해결이 아직은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안 될 수밖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네. 이 그 90년대에 갑자기 재건축을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이거를 재건축을 통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정부나 지자체 이런 의지가 있을 적에 이주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느 예. 정도의 부작용은 감수를 하고 대신에 그럼에도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 이주 단지의 그 아이디어가 원래 성남시 재개발을 할 적에 성남시에서 LH 주도의 재개발을 했었어요. 조합 주도가 아니고 예. LH에서 주도를 해서 민관 합동 재개발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위례 신도시 같은 데에 이주 단지를 만들었어요. 이주 단지를 만들어서 순환적으로 요 구역이 이주할 적에 여기 살았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했어요. 예, 예. 그게 잘 돌아갔거든요. 그게 잘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주 부지를 만들어서 이 일개 신도시 때도 하자 막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굉장히 다른 게 거기는 재개발이었어요. 성남은. 그래서 그때 살던 임차인들이나 거기 살던 분들은 사실은 뭐 좀 굳이 돈으로 따지면은 막 1,000에 70만 원, 1,000에 80만 원 요런 다가구 주택에 살던 분들이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이주를 할 적에 위례에 아파트를 지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위례에 이주택, 이택지라고 상가 주택들을 많이 지어 놓은 다음에 거기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바로 옆이거든요. 이주해서 기껏 이주해서 거기서 살다가 여기 그 돌아올 적에 요 재개발이 된 곳에 임대주택 그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분당이나 이런 데는 거기 전세가 7, 8억 하거든요. 지금 국민평균 7, 8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 살던 분들을 어찌 이주단지 만들었으니까 옮겨가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이디어가 굉장히 다르다. 그러네. 그래서 저는 사업성이나 사업 추진은 생각보다 사업성이 좀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주민들의 의지로 인해서 잘 될 거라고 잘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많이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보다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주 때 문제가 생길 거다. 최대한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든 덜 보수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주 주택 문제는 뭐 완벽한 해결은 안 될 거다 내지는 좀 불편할 거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거다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큰 문제 날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서 그러면 29만 세대가 일기 신도시인데 29만 세대가 동시에 안 하겠지만 몇만 세대씩 이렇게 이주한 경우도 없잖아요. 이 히스토리컬리. 그렇죠. 그런데 그걸 대체 주택을 제대로 안 지어 놓으면 그 몇만 세대는 경기도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그 안 쫓겨나기 경쟁, 전세값 올려주면서 안 쫓겨나기 경쟁을 얼마나 심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전세값이 집값 추월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하다가 야 올 수도 안 돼. 야 대체 주택부터 고민하자가 될 거고
근데 대체주택 고민이 되나요? 말씀 주셨지만 어디여 지으며 지금 언제 지으며 일산도 지금 것보다 2배 더 짓고 또 공공기여 하려면 더 지어야 되니까 500%여야 되는데 심지어 대체주택도 옆에 지으려면 내가 보기에는 파주는 텅텅 빌 것 같아요. 그 완공되고 나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지도 않고 매매가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주를 하면은 이주비라는 게 나와요. 아, 이주비가 맞아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금 정책에 대체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재건축 때문에 나가 살아야 되면은 집을 사서 살면은 그거는 비과세예요. 왜냐면은 재건축 때문에 나가 산 거니까. 아하. 사람들이 이주를 전세로 안 하고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면은 야, 비과세인데 집을 사자. 집 사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2주택인데 이게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어허. 예, 그런 문제도 집값까지 올릴 수 있는 문제도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면은 제가 정책 당국자는 아니지만 결국은 선택인 거죠.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결의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를 하고 그럼에도 이걸 진행을 한다. 이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특별법이고 뭐고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말고 싶은 사람. 근데 특별법 없이 각계 전투하세요라고 해도 이주 단지는 이주 문제는 무조건 생겨요. 당연하죠.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일산 신도시든 어디든 신도시에 재건축 안 됩니다. 지금 신축이 더 오를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내 딴에는 그래도 재건축 되게 하려고 신축 가격은 좀 올리고 구축 가격은 좀 떨어뜨려서 사업성 좀 나오게 해보려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분전님이 나오셔서 아닙니다, 됩니다. 그러시는 바람에 다시 구축 가격도 올라가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고민이 좀 드네요. 그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나고 엄청난 문제예요. 고민거리 문제입니까? 너무 이해관계자도 많고. 분전님이 나와서 야, 이거는 좀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답 어려운 없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점잖습니까? 이 프로는 그거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돼요라고 하지만 뭐 어렵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 쪼개서 해야 되나? 요 문제가 앞으로 10년 계속 우리나라 예.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계속 저희가 네. 의견들, 지혜들 모아 보겠습니다. 네.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예.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이 어느 시가 먼저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해관계자라고 하면은 우리 시가 올해 이 지구 단위 계획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도 보시고 예. 지구 단위 계획이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거 이거 만들어지면- 놓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구 단위 계획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한번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